지난 한 주간의 중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소식 전해주시죠. 네, 추석 연휴와 이동량 증가가 앞으로 코로나19 확산에 어떠한 여파를 미칠지 방역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백신 접종은 2차 접종 완료에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접종자들이 늘면서 2차 때가 더 아팠다 이런 반응들이 많은데요. 왜 그런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에 어떤 여파를 끼칠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일주일가량 남겨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잠복기와 검사 소요 시간을 고려하면요. 내일부터 서서히 여파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실제로 7월 말 8월 초에 1,700명대이던 확진 환자가요. 여름 휴가철을 지나고 1주에서 3주 후에 2,000명대를 넘기기 시작했는데요. 실제 연휴 직후에도 지금 전국에서 2,400명대 그리고 대구는 지금 120명대로 올라섰는데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달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확진자 증가도 강력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확연한 확진자 감소는 기대하기가 어렵고 현재 유행 상황 정도로 막아낸다면 다행일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진자 10명 중 9명은 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완료하지 않았고 확진되더라도 위중증이나 사망을 막는 효과가 있어서 방역당국은 여전히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2차 접종을 받은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2차 접종한 경험이 생기니까 이제 2차를 맞고 난 뒤에 나는 맞아보니까 2차가 훨씬 더 아프다 이런 얘기들이 SNS에 자꾸 올라오고 있어요. 네네. 실제로 2차가 더 아픕니까? 예, 그런 얘기들이 많던데요. 저도 모더나 백신을 접종을 했는데 2차 때는 1차 때 없었던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뭐 고열이나 오한이 있었는데 뭐 하루 만에 없어지긴 했는데요. 지난 19일을 기준으로 이상 반응 신고율이 모더나는 1차 0.44%에서 2차는 0.8%로 높아졌고요. 그리고 화이자는 1, 2차가 비슷했지만 기준일에 따라서는 2차 때가 조금 높기도 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요. 1차 때는 0.73%, 2차 때는 0.22%로요. 1차가 2차 때보다도 더 높았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은 인체에 해를 주지 않도록 처리한 아데노 바이러스에다가 코로나19 항원 유전자를 체내에 넣어서 체내에서 항체 생성을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몸이 1차 때 들어왔던 아데노 바이러스를 기억하기 때문에 2차 때가 더 반응이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은요. 코로나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 정보가 담긴 메신저 리보핵산을 체내에 주입을 하면 1차 때는 체내에서 코로나19 항원이 만들어지고요. 2차 때 항체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때는 면역 체계를 준비하는 과정. 이고요. 2차 때는 본격적으로 항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 2차 때 강한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 수급이 원활해지면서 18세에서 49세 사이 미 예약자들에 대한 예약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예약률이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많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상 반응에 대한 얘기 그리고 백신에 대한 불신 여기에다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맞았으니까 나는 안 맞아도 괜찮겠지 하는 무임승차 심리가 조금 작동하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던데요.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은 이제는 최선의 선택, 피할 수 없는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백신 종류도 많고 여러 얘기들은 있지만 네. 하나 공통적으로 확실한 것은 백신이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물론 돌파 감염도 있지만 대부분 감염되는 분들이 백신 안 맞은 분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확실한 것은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에는 열리지 않고 수년됐던 전국 체육대회가 올해는 개최되는데요. 이 사상 초유로 고등부 경기만 열리게 됩니다. 102회 전국체전 개최지는 경북 구미시입니다. 이달 초에 코로나19 영향에 따라서 전 경기를 무관중 경기로 치르기로 결정을 했었는데요. 체육계에서는 정상 개최를 요구했지만 방역당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는 만큼 규모를 축소를 해서 진행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달 8일부터 대학과 일반부 경기는 없이 입시 성적이 필요한 고등부만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이미 배드민턴이나 하키 같은 일부 종목의 경우 이 사전 경기를 통해서 우승팀도 가려진 상태에서요. 이런 결정이 나와서 반발도 많습니다. 국내에서 치러지는 종합 스포츠 경기로는 최고의 규모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상황이니만큼 지금 이런 결정이 나오면 개최지로서는 뭐 결정이 썩 달갑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올해도 선수단 규모가 2만 6천여 명으로 예상이 됐는데 고등부 경기만 열리면서 선수와 임원 등 8,800명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경기장 수도요 71곳에서 10곳 정도는 필요가 없게 됐는데요. 구미시와 경상북도에서는 대회에 임박해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 특수 실종은 물론 과잉 투자된 부분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열리는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올림픽 스타 선수들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니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더 보고 싶었던 스포츠 팬들도 좀 아쉬움이 크겠습니다. 올림픽 이후에 높아진 양궁이나 이 펜싱 같은 종목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수 있는 타이밍이고 말씀하신 대로 올림픽 직후 전국체전은 흥행이 좀 되는데요. 대부분 선수가 출전을 못합니다. 안산 선수는요. 올림픽 우승보다 더 힘들다는 말이 있는 이 전국체전 우승이 목표라고 올림픽 이후에 말한 적이 있는데 불가능해졌고요. 양궁의 김재덕 그리고 수영 황선우 선수의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뭐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 출전도 출전이지만요. 이 실업팀 소속 선수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성적이 앞으로 연봉 협상이나 재계약 등의 중요한 요인이 돼 있기 때문인데요. 2년 동안 경기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그리고 위드 코로나를 논의하기 직전 시점인 만큼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와 경계는 느슨하면 안 되겠지만요. 올림픽은 되고 국제대회는 되는데 전국체전은 왜 안 되냐 이런 지적에도 좀 귀를 기울여야 되겠고요. 특히 선수단, 체육계가 처한 현실적 고충에도 충분한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코로나를 하루빨리 끊어내기 위한 고육책이니까요. 네. 아쉬워도 뭐 할 수 없다는 말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정상 개최되기를 바란다는 것도 네, 해야 되겠죠. 우리 바람입니다. 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의 틈에서 정의당도 대선판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는 대선이 초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의당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경선을 주로 얘기를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경선을 시작한 정의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달 초에 치르는 경선에 4명이 나섰는데요. 가나다 순으로 보면 김윤기 전 부대표, 그리고 네 번째 출마인 심상정 의원, 그리고 이정미 전 의원, 황순식 전 경기도당 위원장 등 이렇게 4명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후보들의 자체 경쟁력에 우리가 주목을 해줘야 되는 것도 사실인데 네. 사실 우리의 관심은 그보다는 양당 대결 구도에서 예전에는 정의당이 범여권으로 분류가 됐었잖아요. 예. 그랬던 정의당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어떤 자세를 취할까, 이게 또 관심이죠. 역대 대선에서 정의당이나 민주노동당 같은 진보 정당들은요 5% 안팎의 득표를 꾸준히 해왔고요. 또 보수 후보 저격수로 나서면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있었던 지난해 총선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의당은 이 10%에 가까운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이 정의당에 표를 주는 고정 지지층이 국민 10명 중에 1명이 있다 이런 건데요. 이 정치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아무리 위상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이 4에서 5%의 고정 지지층이 있는 가운데 지금 현재 여야 거대 정당의 실망감을 느끼고 돌아서는 중도층이나 여성, 청년, 노동계 표심을 잡으면 지난 19대 대선 때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받았던 6%의 득표율을 넘어설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초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20대 대선의 캐스팅 보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면에 효과가 역할이 제한적일 거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비해 6석, 정당 숫자도 미미하고 역할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감이 없어서 이번에도 역할이 제한적일 거다 이런 것도 있고요. 이 초박빙 승부가 예상될수록 될 사람한테
표를 주자 이런 심리가 작동을 하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표가 더 몰릴 거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정의당은 자기 존재감을 확보하고 자체 경쟁력이 어떤 건가를 보여주는 게 핵심적인 과제다 이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이 정의당은요, 많은 부분이 정책에 있어서 겹쳤고 그때마다 사실 정의당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뭐 민주당 들러리냐, 민주당 이중대냐라는 비판은 내부에서도 나왔었거든요. 이번 정의당 예비 후보 4명은요, 34년 묵은 양당 체제 불판을 갈아야 한다. 민주당과는 더 이상 진보 진영으로 묶일 일이 없다면서 단일화 없는 독자 완주를 4명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 후보들과 차별되는 공약도 내세우고 있는데요. 심상정 후보는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주 4일제 도입을 골자로 한 신노동법 제정을 내걸었고요. 이정미 후보는 사회 불평등 해소와 돌봄 사회 구축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김윤기 후보는 참여형 일자리 보장제를 공약했고요. 황순식 후보의 대표 공약은 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존주택을 내세웠습니다. 이번 경선을 통해서 정의당 후보가 누가 되는지도 관심이지만 특히 정의당 내부에서 이 간판 교체, 세대 교체가 될지도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정권의 창출이라는 정당의 기본 목표를 생각하면 자당의 대선 후보를 내는 것은 당연히 제일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지금같이 양당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구도에서 정의당 후보가 한 명 더 자기 역할을 해주면 전체 대선 판도가 좀 더 긍정적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전국에서 농가가 가장 많은 경상북도에서도 내년부터 농어민 수당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경상북도 농어민 수당 심의위원회는 내년에 지급할 농어민 수당 금액을 연 6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도내에 농림어업인 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인 농어업인 27만 2천 명 중에 85% 정도로 예상이 됐는데요. 들어가는 예산은 1,388억 원가량입니다. 이미 봉화와 청송군에서는요. 기초단체 차원에서 지급이 돼 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 어려운 농업이나 농민들을 위한 제도인데 이미 다른 시도 지자체에서는 도입을 했던 제도죠. 농민소득, 농민공익수당, 농민수당 등 불리는 명칭은 다 다르지만요. 농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요. 전남 해남군이 2019년 7월에 도입한 농민수당이 시작입니다. 이후에 전라남도가 같은 해 그리고 지난해에는 전북과 충남이 도입을 했고요. 경상북도는 재원 부족을 이유로 도입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경남, 충북, 제주에서 잇따라 관련 조례가 통과가 되면서 입지가 점점 좁아지자 지난해 국감에서 이철우 도지사가 도입을 시사를 했습니다. 이달 말에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되면요. 이 시군 분담 비율 조정과 그리고 시장 군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경상북도는요. 무상급식도 막차를 탔고 그리고 무상교복이나 이 공공기관 산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임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급을 하지 않고 있을 정도로 이 복지, 특히 보편적 복지에는 보수적인 편인데요. 전국적인 흐름에 등 떠밀렸다고 하더라도요. 현재 기후 위기 상황에서 이 식량 안보로 꼽히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킨다. 이런 공감대 아래서 앞으로 세부적인 논의는 잘 진행되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